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북극곰이. 대부분 이렇게 막 조각 얼음 위에 이렇게 북극곰이 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불안에 떨면서. 불안에 막 떨고 있어, 이렇게. 들들들들 떨면서. 오늘도 비교과 설계할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드리는 주제들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여기서 또 연계되는 거 확장하셔가지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 뭐 책이랑 연결해야 되겠다. 나 지금 배우는 과목이랑 연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학기 중에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좀 변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책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 활동을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한 개 정도는 메인으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해서 내가 그걸 계획해 나갈 때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책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준비 시간을 2권 읽을 거 반으로 줄여나가는 거니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오존층 회복이에요. 오늘 비교과 설계 액티비티 오존층 회복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존층 회복, 뭐 이거는 환경, 뭐 지구과학, 뭐 요런 정도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또 이게 그 연결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범위까지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짚어볼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주제 딱 정리했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던져주시면 필요할 때 충분히 가져다 활용하니까 그 부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 환경이라는 그 키워드는 사실 어떤 특정 전공이다 를 제외하고도 모든 전공에서 다 의미 있게 다뤄야 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특정 전공이다, 특정 나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구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그게 공통적인 이슈가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무관하게 환경이라는 주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다루게 된다고 하면 내 전공 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한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나는 뭐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러면 이제 편집자로서 내가 되고 싶은 그 이제 진로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다. 나는 뭐 어떤 종류의 책을 전달하고 싶다. 독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다. 작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 그 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나는 편집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종이로 책을 만들 건지 꼭 종이로만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사실 태블릿 사용하고 하면서 페이퍼리스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할 수도 있고 환경을 위한 책이 아무래도 이제 나무 같은 거 많이 쓰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이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전공이든 다 고민할 수 있고 내가 메인으로 뭐 기계공학 가면서 환경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지구에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행보를 일반인으로서 내가 기계 전공을 하더라도 우리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내 전공 분야에서는 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오존층 회복이라는 요 주제를 가져온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요거 이제 기사 보고 이제 요것도 재밌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도 전달 드릴 테니까 요거를 꼭 한번 활동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플래너는 다 작성해 오셨나요? 이거는 잠시 뒤에 우리 활동 얘기하고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활동 주제인 오존으로 가볼게요. 자, 푸른 지구입니다. 푸른 지구예요. 푸른 지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오존층 요거잖아요. 그쵸? 요 밑에 요 사진이 요게 실제로 오존층이 변화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좀 약하게 뚫려 파란 색깔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파란 색깔이. 그리고 이렇게 완전 커져서 진짜 구멍이 뻥 뚫렸다가, 그쵸? 뻥 뚫렸다가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커졌다가 점차 줄어들더니 2023년 1월에 최근에 거의 없죠. 파란 색깔. 그쵸? 거의 없어진 거예요. 요런 이제 변화가 측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존층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오존층에서 그 주로 이제 이 온도 분포가 오존 그 복사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뚫렸을 때 우리가 햇빛을 직접 받아서 뭐 피부암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타격들이 안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전 지구인들이 오존층 파괴를 복원시켜야 된다. 오존층을 파괴를 줄이고, 이거 굉장히 이제 해가지고 우리 막 프레온 가스 한참 막 스프레이 뿌리면 안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기사를 가져온 건데, 요게 실제로 지금 요거는 나사에 있는 사진이에요. 뭐 나사에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오존 촬영 이미지 한 그런 한 사진인데 많이 진짜 메워졌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기사, 요것도 요 NOAA라고 하는 요 단체에서 이제 오존층을 이제 보는 그런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를 낸 건데, 우리가 이 오존층 파괴로부터 오존층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1989년에 여기 있죠? 1989년 1월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협약으로 발의를 합니다. 발효가 돼요, 이때부터. 근데 이 1989년 1월로부터 올해 1월 10일이 되면요 35주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한 지 35주년이 돼서 그 기념으로 글을 썼는지 됐는데, 이제 정말 그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존층이 많이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암으로부터 구하고 지구의 기후 시스템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환경 협약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알려진 중요한 유엔 조약이 진짜 이 화학물질, 그 유해한 화학물질 방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문을 읽으실 수 있게끔 원문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이 주소를 그 채널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둘게요. 요거 보십시오. 채널 멤버십 커뮤니티 주소를 붙이겠습니다. 요거도 보세요. 원본을 반드시 읽으시고, 요 빨간 거는 제가 간단하게 토픽만 간단하게 쓴 거예요. 해석해가지고 간단하게 쓴 겁니다. 요약해가지고. 자, 국제협약. 요 키워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전공이 떠오르시나요? 국제학. 정치 외교학. 숭실대 국제법무학. 뭐 이런 전공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또 국내의 정책,
행정, 법, 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 산업부에서도 이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 유해 물질들 어느 정도 기준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결정해 가지고 올해 것도 발표를 했어요. 그 주소도 같이 붙여 둘게요. 그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몬트리올 의정서 보면요. 요 내용 요거는 제가 요 토픽만 쓴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읽어 보셔야 돼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산업 화학 물질로 인한 오존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성층권 오존 손실은 지구 절반 이상의 날씨를 변화시켰다를 이제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의해 비준된 유일한 유엔 조약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유엔 조약에 맞춰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유해 물질 그 기준을 발표를 한 거예요. 늘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됐다? 진짜로 이 그 오존 체계가 많이 회복이 됐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원 글에서는 다음 토픽까지 가는데 뭐냐면 미래.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복원된 거는 오케이, 좋다. 좋은데 앞으로도 오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혁신이 또 필요하다.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여기에서 뭐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여행 시대가 옵니다. 우주여행 시대. 그쵸? 우주여행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갈 때 옛날에는 대기 안에 지구 안에서 뿜어내던 그 오염 물질들을 이제 가지고 직접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직접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권에서는 없었던 그런 오염의 위기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에 지금 이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벌써 언제예요? 35년 전이면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그 35년 동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썬피플들 우주로 나가십시오 막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발전해서 우주여행 가는 게 뭐 그냥 공상 영화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금 되었잖아요. 이런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환경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는 새롭게 혁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지금 환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됐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게 이제 과거의 환경, 생활권, 생활 문화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과학기술 발전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채택한 내용이니 이 바뀐 사회 문화의 모습, 과학기술의 내용까지 고려해서 새롭게 또 이 의정서도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까지 우리 주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메인이 되는 전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환경학, 환경공학 다 가능하죠. 실제로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많은 그
언론사들이 요걸 가져다가 막 기사를 내 가지고 한국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기사도 많을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본 거잖아요. 완전 성공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 배출. 이거는 이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해보면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각 기업마다 탄소 배출이다. 그다음에 이 온난화를 위한 그 온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 배출을 계속해서 이제 제어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기업이라든가 공장, 산업 현장의 경영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ESG로도 한번 얘기했었죠? 환경을 고려한. 그래서 그 공장에 이제 매연이 나올 때 애초에 이제 거름망 장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일정 양 이상의 것을 낼 때는 환경세를 더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 얼마든지 이 기사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럼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과학 전공들, 생명,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물리, 요 전공들은 우리 배우는 과목과 연계해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주여행 얘기했지만 우주항공 전공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서 그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에 사용하는 에너지, 연료를 어떤 걸로 써야 돼요? 친환경 소재로 써야 되겠죠.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소재 연료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조사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 빅데이터, 인공지능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 뭐 인공지능 전공하는 친구들 다 들어가고 수학 전공 친구들, 응용통계 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산업부에서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에 맞는 배출량 정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출량을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그 주소도 붙여 드릴게요. 커뮤니티에. 거기 읽어보시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준 얼마, 양,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양, 요런 기준을 다 따로 줘요. 요런 양을.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 속에서 어떤 전공 갈 수 있어요? 무역, 통상. 요거 체결 맺을 때도 지금 우리가 통상 맺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경과 관련되어서 채택되어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에 부합할 때 이거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거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이 온난화 탄소 배출 이거는 탄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탄소도 뭐 2025까지 뭐 얼마 기준 해가지고 막 그 그린 해가지고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오존층만큼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짚어지는 게 뭐냐면 광고 효과예요. 광고 효과. 광고 효과. 보세요. 이 지구 온난화래요. 이 오존층 파괴가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이 사진을. 이게 1989년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지구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 구멍이 난 사진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헉! 뭔가 다이렉트로 뭔가 햇빛 뭐 들어와가지고 피부암? 뭔가 안 걸러져가지고 나 지금 바로 이런 거 위기감 느끼지 않겠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느끼지 않으세요? 되게 직접적인 피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환경하는 친구들하고도 되게 같이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활동할 때 주제로 많이 다루는 건데, 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 배출을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광고, 캠페인 광고 떠오르는 거 뭐예요? 아, 피디님이 쓰셨네요. 북극곰.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북극곰이. 대부분 이렇게 막 조각 얼음 위에 이렇게 북극곰이 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불안에 떨면서. 불안에 막 떨고 있어, 이렇게. 들들들들 떨면서.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효과는 뭐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북극곰이 한 단계 건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좀 미술 좀 할 줄 알아가지고. 네, 제가 인상파예요, 인상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에서도, 그래서 사실 이 탄소 배출이라든가 온난화라든가 환경 주제로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과 만들 때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직접적인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리배출하고 할 때도 사실 귀찮은 게 크지. 분리배출을 해서 이걸 했을 때 지구가 살아나고 동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 요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오존층이 탄소 배출, 이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보다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이런 광고 효과, 직접적인 피해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사진을 제공한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이 전공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느 전공이든 모든 전공에서 모든 전공 플러스 환경 기여, 이거는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공 플러스 환경 기여.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거 여기 가가지고 캠페인 할 수 있죠. 캠페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알리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분리수거, 환경을 위한 분리수거, 이것도 활동 되게 많이 해요.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는 학교에 분리수거 자체가 좀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회 활동하면서 분리수거 내용 그거 다 안내해서 이렇게 분리하세요 하고 실제로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대요.
점심시간마다 전 학급을 다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 다 새로 하고 실제로 그거를 팔았어요. 팔아서 번 돈으로 분리수거 통을 샀어요. 전 그 교실에 놓을 그 색깔별 통 있잖아요. 구분하는 거. 그거를 비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의 선순환 체계를 보여준 경영 쓴 친구예요. 경영. 되게 재밌지 않아요? 밥과 바꾼 스토리입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바꾼 스토리예요. 진짜 재밌겠죠?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는 친구들은 이제 쓰레기통이 한 3분의 이상 차면은 센서로 불을 켜줘요. 그런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고. 너무 재밌게 구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과목 배우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뭐 과학 과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이라든가 특히나 뭐 통계 활용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어 기사 가지고 기사 소개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라든가 윤리 관련 과목, 그 다음에 사회문화라든가 이렇게 사회상을 다루는 이런 과목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변화사항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제정된 그런 정책들은 사회 변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법 전공이나 정책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거든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법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이제 미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못하게 하면 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할 수 있게 하면은 갑자기 찾아온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진로 활동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내 전공과 관련된 키워드 그대로 활용 다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각각의 전공들이 이 환경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 오존층을 복원하기 위한 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질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보고서 작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이제 활동했던 친구는 우리 학교 내 탄소 배출량 확인하기 이런 거. 그래서 뭐 종이 쓰는 거, 뭐 전기 쓰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양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또 이 전체 3년간의 109개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재미있게 채워나갈 수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은 이게 이제 학년별로 활동도 단계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주제 소개하는 것부터 연습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뭐 비교 분석한다든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서 내가 이제 자체 제작을 해보는 거죠. 우리 환경을 속에서 직접 친구들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요거를 조금 더 땡겨주면 좋고요. 제작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도 더 땡겨주고 제작하는 것도 더 땡겨가지고 더 많이 넣으면 더 좋긴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계열, 내 전공에 맞춰서 그 수준의 교과와 비교과, 오늘 조금 더 정교하게 했어요. 최상 이제 1.0부터 이렇게 등급별로 쭉 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교과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궁극적으로 비교과 수준을 입체평가 3.0 만점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3.0 만점 중에 나의 비교과 수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지금 최상에 해당되는데 비교과 수준은 중간 정도다. 그러면은 확실히 나한테는 교과 전형이 제일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업이 이제 세워지겠죠.
그리고 3학년 1 학기 비교과 활동 최대한 챙겨 가지고 조금 높일 수 있는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오히려 아래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때 최종 합격 대학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몬트리올 의정서, 제목은 오존과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해서 당신이 모를 수 있는 4가지 사실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4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기사를 활용하려고 할 때 최대한 원문을 찾아보시면 좋다. 그리고 원문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같이 그 커뮤니티에 올려둘 테니까 이 주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까지 좀 참고해서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은 결국은 지원자 중에서 변별력을 누가 갖출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대학들 지금은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좁게 보네. 계열 적합이라고 해서 일단 그 계열에 필요한 기초학업 능력이 충실한지 보고 대학에 와서 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뽑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이나 다른 과로 이탈하지 않고 우리 과의 전공을 졸업까지 가져갈 학생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는데 요거까지 있는 학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그게 변별력이고 그게 합격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그 전공과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의지나 이런 건 좀 없어? 그러면 요거 2개는 있니?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여기까지 준비한 애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어떤 대학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대학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권장하거나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 과목 이수하는 게 좋긴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가서는 안 한 애보단 한 애가 낫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학 입장도 있어요. 이제 좀 상위권 대학들은 좀 무게감이 있죠. 이제 내뱉는 말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으니 그 대학들이 어떤 걸 딱 지정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오해하게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오늘 주제도 재밌게 활동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지금 다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계획 다 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미리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빨리 봐 놓으면 학기 중에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교과 설계 오존층 회복이었습니다.